한국공항 입국심사대. 입국심사 직원은 여성을 향해 몇 번이고 한국인이 맞는지 묻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이지만 직원은 믿지 않는데요. 여권을 뺏긴 채 대기실에 앉아있던 여성을 향해 직원이 다가오고 다음 순간 여성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얀마인 묘묘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인 묘묘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경찰인 아빠를 존경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아빠는 제가 여자이니 힘들지 않은 일을 찾기를 바라긴 하셨으나 결국 제 꿈을 응원하셨죠. 공부부터 체력 키우는 것까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노력은 한순간에 빛을 발했고 자랑스러운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얀마에서 여경이 하는 일이라고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인질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선배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이 되었지만 제가 원한 경찰이 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언제까지 축 처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죠. 바로 범죄자를 한 명이라도 제 손으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세지 않다면 얼마든지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수배 전단에서 한 명을 집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범인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까지 찾아가 본 적이 있었어요. 문전박대당하기는 했지만요. 그러다 저는 범인이 다시 사기 활동에 나서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접근해 사업 설명을 듣고 싶다는 말로 약속을 만들어냈죠. 그때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몰라요. 드디어 제가 경찰 한 사람의 몫을 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범인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는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긴장감으로 버벅대는데 범인은 능숙하게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그의 화법은 사기범인지 몰랐다면 넘어가기 충분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붙잡으며 잠깐 통화를 하고 오겠다고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는 근처 경찰에게 사기범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제보했습니다. 그들은 출동하겠다고 하며 범인을 붙잡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문득 그들이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화를 걸 수는 없었어요. 범인이 어느새인가 제가 통화하는 옆으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투자금을 위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했다고 얼렁뚱땅 말하고는 설득이 되지 않으니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그는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설명을 하던 도중 범인은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 뜬금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을 정신없이 하던 도중 범인의 한마디에 저는 굳고 말았습니다. 그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범인이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참 힘드시겠어요. 라고 했고 저 또한 정신없는 와중에 맞아요. 라고 답변을 해버렸죠. 저는 한순간에 싸늘해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 순간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테이블로 내리깔았던 제 눈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와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빙그레 웃더니 저를 향해 손을 뻗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움에 재빠르게 그 손을 피하려고 했으나 이미 잡힌 후였습니다. 갑자기 저희 둘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주변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도중 저는 사기꾼에 의해 숨이 막히는 상황이 되었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시야가 흐려지더니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한 동양인 남성이 범인을 쓰러뜨린 것으로 보였어요. 한국인은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며 걱정까지 해주었죠. 저는 숨을 겨우 몰아쉬었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순간에 범인을 해치운 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인은 경찰이 올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고 다행히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범인을 넘길 수 있었어요. 저는 감사의 뜻으로 한국분의 연락처를 받고 꼭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 여자 혼자 몸으로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닌다며 엄청 혼났던 것이 생각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혼자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감봉 처리가 되었어요. 허나 저는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한국인 남성 덕분이었습니다.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위해서 저녁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는 저보다 더 흥분을 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아무도 제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는데 그 행동들이 너무 감동이더군요. 그는 자신이 얻어먹는 것이 미안하다면서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강호 씨는 당시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기분 전환을 할 겸 미얀마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첫날부터 저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는 열정적으로 경찰 일을 하는 저에게 감동받았다며 자신도 경찰을 꿈꾸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니 설레는 감정마저 들었죠. 그런 경험은 있을까 말까한 일이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보고 경찰을 꿈꾸었던 것처럼 강우도 저를 보고 경찰의 꿈을 꾸게 되었으니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죠. 그는 자신을 꿈꾸게 해주는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현재 직장이 없으니 혼인신고만 하고 경찰 공무원 공부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강우의 행동에 저는 만난 지 별로 되지 않았지만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가진 그를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기에 저는 제 부모님께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대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는 오히려 결혼을 환대하셨어요. 아무래도 위험한 경찰보다는 한국에서 좀 더 편안한 일을 찾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더군요. 반대를 하지 않으신 것은 좋았으나 경찰 일을 하고 있던 것에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강우 씨의 부모님도 저를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강우를 따로 불러 혼내신 것 같기는 했지만요. 강우 씨와 저는 한국에서 작은 방을 하나 얻었고 생활비를 위해서 강우 씨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저는 시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일하시던 이모님이 그만두셨거든요. 솔직히 강우 씨가 언제 경찰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저는 강우 씨를 믿었기에 시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며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강우 씨는 시험에서 2번 떨어졌거든요.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만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의 꿈을 포기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더 해보자는 말로 강우 씨를 설득했죠. 저에게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보였던 그는 3번째의 경찰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저는 한국 국적이 생기는 해였고 도와드렸던 시부모님의 가게도 매출이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복덩이라서 그런 것이라면서 한국으로 시집오고 집에 간 적이 없으니 다녀오라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배려에 감사를 느끼며 친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덕분에 친정에 용돈도 챙겨드릴 수 있었고 어머니가 원하시던 가전제품도 몇 가지 사드릴 수 있었어요. 당연히 한국 제품으로 사드렸죠. 부모님은 제가 행복해 보여 안심이라며 저보다 더 행복해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2달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입국심사대에서 그냥 패스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저를 잡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한국인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권유로 귀화를 선택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였기에 저는 법적으로 완벽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몇 번이나 저를 붙잡고 질문을 하며 놓아주지 않았죠. 화가 나지는 않았고 불안하고 속상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한국인으로 귀화했다는 설명을 덧붙이자 그는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어요.
이제 제 집은 한국인데 거부당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더군다나 저 혼자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입국 거부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까지 생기더군요. 여권을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저는 대기실 같은 곳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고 있을 때 다른 직원이 오시더니 고개 숙여 사과하시더군요. 요즘 한국인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심사 강도가 세졌다며 해당 직원의 신뢰를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죄송하다며 제 마음도 위로해줬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입국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어요.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시부모님과 남편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요. 그러니 정말 한국이 제 고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미얀마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다면 기분이 상했긴 했겠지만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에게 사과했던 직원이 했던 말이 제 마음을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며 한국인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집에 잘 오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도 처음이었지만 제가 한국인이라고 정확하게 자각되는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면서 제 행동 하나에도 조심스러워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그분께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쩌면 그 직원분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한국인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직원분의 말로 인하여 저는 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태어난 지 1년 된 저희 딸 송이와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며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미국의 한 병원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험악한 동양인 남자가 의사의 멱살을 붙들고 죽일 기세로 쏘아보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 새로운 누군가가 등장했습니다. 그 손 놓으시지. 낮은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는데요.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에릭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에릭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이제 슬슬 퇴원할 때가 되긴 했는데 긴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이유는 놀다가 크게 다쳤거든요. 불량 청소년이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게 친구들과 바이크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자동차끼리 교통사고 나도 몸이 많이 다치는데 바이크는 오죽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맨몸에 차에 치였을 때보다 바이크 타다가 차에 치였을 때 생존 확률이 더 낮다고 말하기까지 하니 바이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말다 했죠. 꽤 불량하게 놀긴 했어요. 바이크 타고 담배하고 술하고. 그래도 나라까지는 안 가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험하게 놀긴 했지만 평범한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했는데 제가 그런 걸 싫어해서 정색했더니 자제하더라고요. 모르는 사이에 제가 무리해서 우두머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안 하는 거 보면 그럴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친구들을 휘어잡는 게 있었나 봐요. 쓸데없는 말이 좀 길었죠. 제가 바이크를 타다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여하튼 저는 상당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애초에 안전장비도 없이 바이크를 탄 제 잘못이 크지만 들이박은 쪽은 상대 자동차여서 합의금을 많이 받긴 했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저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세게 부딪힌 탓에 온몸이 부서져서 오래 못 살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왔었대요. 일단 살려놓긴 했지만 언제든 숨이 끊어질 수 있다고 부모님께 말해서 부모님이 늘 암울해하고 계셨대요.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살아있는 게 기적인 수준이었죠. 그래서 어찌저찌 회복되더라도 멀쩡한 몸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불구가 될 거라는 이야기였죠.
그로부터 4달이 흐른 지금 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짚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원래도 제가 몸이 튼튼하기도 했지만 정신도 그렇고 여러모로 강인해서 그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준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관리를 잘해줘야 뒤탈이 없다는 말에 반년 이상은 더 입원해 있기로 했습니다.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죠. 좀 더 나중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다시는 바이크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병문안도 자주 와주었지만 점점 오지 않더라고요. 녀석들은 저랑 같이 바이크를 타고 불량한 짓을 하는 게 재밌었던 거지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애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운하긴 해도 어쩔 수 없었죠. 그런 것보다 큰 문제는 병원에서 제가 너무 심심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주 와줬지만 매 시간 병원에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매일매일 오는 것도 무리니까요. 일단 제가 먼저 매일 올 필요 없다고 말을 해놔서 가족들이 좀 더 편하게 방문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 심심해서 혀에 바늘이 나는 줄 알았어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있어도 그것도 정도 것이지. 저는 혈기왕성해서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나갈 수 없다면 같이 놀 사람이라도 곁에 있길 바랐어요. 그러던 중 병원에 흥미롭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남자들이 들이닥쳤거든요. 옷을 입어도 보이는 곳에 문신이 크게 난 사람도 있었어서 깡패구나 했죠. 그런데 정말 깡패들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전부 동양인이었다는 건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중국에서 온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병원에 우르르 몰려들었냐면 조직에서 높은 사람이 병에 들어 입원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병문안하기 위해 깡패들이 무리지어 병원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것이죠. 딱 병문안만 하고 가면 다들 그러려니 했을 텐데 괜히 선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다니는 바람에 병원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어차피 그 아프다는 윗사람은 죽을 병에 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알았습니다. 시한부라는 건데 그날이 머지않아서 다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사람이 얼른 숨을 거두기를 바란다니 좀 그랬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깡패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선량할 리도 없으니 뭐. 한편 병원에서 저는 다인실을 쓰고 있었는데 환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하는 거요. 제가 있는 방에서는 제가 2번째로 오래 입원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자가 퇴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비어있던 침대를 사용하는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동양인 남자였고 아저씨였어요. 처음에는 그 깡패들이랑 한패인가 싶어서 살짝 경계했습니다. 단지 동양인이어서가 아니라 풍기는 분위기가 꽤 위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깡패인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그 아저씨와 말을 섞게 되었어요. 아저씨의 이름은 한태영이었고 원래는 검사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변호사로 노선 틀어서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었고 그게 아주 최근이었다고 해요.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처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걸 굉장히 유감스럽게 여기시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처음이 중요한 건데. 속상해 보이는 아저씨에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일 생기면 꼭 아저씨께 문의할게요. 어때요?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지 않겠니? 그렇긴 한데. 하하. 같이 담소 나누는 사람이 생겨서 심심하지 않아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신기했어요. 저는 아직 성인이 안 된 아주 젊은 청년이고 태영 아저씨는 40대 아저씨인데 말이 통한다는 게 말이죠. 보통 아저씨 나이대의 사람들을 보면 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어서 말을 걸어와도 시큰둥하게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신기했습니다. 제 눈높이에 맞춰주시긴 했지만 완벽하게 어른스러운 아저씨였는데 어린아이들도 사로잡는 특별하고도 묘한 매력을 갖춘 것 같아 신기했죠. 한편 그 병들었다는 깡패는 결국 유명을 달리했고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이제 더 이상 깡패들이 오지 않겠다 싶어 모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또 그 깡패들이 우르르 병원에 몰려왔거든요. 이번에는 용건이 좀 달랐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사람보다 높은, 그러니까 보스가 칼에 맞아서 살려내라고 수술시키러 온 거였거든요. 깡패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그 보스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위치를 공격당했습니다. 일단 의료진이 다급하게 수술실로 투입되었지만 경과가 좋지 않은 듯 했죠. 생각보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초조해진 깡패들이 수술실 쪽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나와서 설명 좀 해봐. 그러자 곧 수술복을 입은 의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왜 책임자가 아니라 네가 나와? 아, 그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현재 본인이 자리를 비웠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하셔서 좀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 무능한 것들이. 의사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고 그렇게 2시간여가 흘러갔습니다. 책임자라는 그 교수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나와서 깡패들에게 소식을 전했죠. 애석하지만 운명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깡패가 의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런 돌팔이가 살려놓으라고 데려왔더니 죽여나? 실내가 너무 소란스러워져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저와 태영 아저씨는 매점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깡패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저한테 먼저 들어가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몰래 숨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영 아저씨도 계속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결국 깡패가 손을 들더니 의사를 때렸습니다. 그때 태영 아저씨가 그들에게로 가서 으름장을 놓았죠. 안 그러는 게 좋았을 텐데 먼저 치셨네. 뭐야 넌? 아저씨는 어느 틈에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행패 부리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두셨더라고요.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들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아저씨는 깡패들에게 얻어맞고 쓰러진 의사에게 다가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그 깡패 녀석들이 다시는 병원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도와줄 테니 맡겨만 달라는 어필을 하셨습니다. 아저씨의 정의감도 정의감이지만 영업 센스도 탁월하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아저씨는 그 건을 맡게 되어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갇혀서 일하는 건 업무 진척이 느리고 좀이 막 쑤신다면서 예정보다 빠르게 퇴원을 하셨죠. 아저씨가 가고 나서 저는 좀 심심해져 버리긴 했지만 열심히 하시는 아저씨가 멋있었어요. 몇 달 동안 아저씨는 법원에 다녔던 것 같아요. 재판을 위해서요. 결국에 이긴 건 아저씨 쪽이었고 그 뒤부터는 깡패들이 얼씬도 못하게 됐습니다. 좋지 못한 일이었던 건 맞지만 그 일이 일단락되고 나니 다시 따분해졌습니다. 너무 평온해서요. 저는 아직도 퇴원하려면 최소 4달은 더 있어야 했거든요. 태영 아저씨가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병문안을 와주셨습니다. 아마도 일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온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래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온 목적이 더 컸다는 말에 감동받아 버렸습니다. 어차피 나 회사가 이 근처이기도 하니까 종종 올게. 정말요? 바쁜 아저씨 시간 뺏는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일은 도넛을 한 박스 사들고 와주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정말 이 가게가 맞다고? 성수동의 한 구두 골목. 한 외국인이 휠체어를 탄 채 갸우뚱한 눈으로 초라한 수제화 가게를 바라보는데요. 휠체어를 탄 이 외국인은 아예 못 걷는 건 아니지만 평생을 걸쳐 온 발 통증 때문에 몇십 분 이상 걷는 건 힘들다 보니 이렇게 먼 나라에 올 때나 일할 때는 휠체어를 애용하곤 합니다. 그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낡은 가게를 보면서 들어갈지 말지 계속 망설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남자가 어쩌다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 성수동까지 신발을 사러 오게 되었을까요? 이 남자의 사연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프레데릭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의 취미는 공원을 걷거나 등산가가 아니어도 오를 수 있는 낮은 높이의 산들을 찾아다니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활동일 수 있으나 저를 알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오래 걷지 못하던 남자였거든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아주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동네에서도 가장 빠른 아이였고 어른들이 반쯤은 농담, 반쯤은 진담으로 나중에 육상선수나 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술 취한 트럭 운전사 때문에 사고가 나면서 저의 인생도 180도 바뀌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반신을 크게 다친 저는 의사로부터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년간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간신히 설 수 있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휘어진 발의 형태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특히 엄지발가락 쪽이 매우 휘어 있었죠. 그 이유는 저희가 시기를 놓친 탓이 컸습니다. 저희의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에서는 이건 우리 병원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긴 어렵다고 다른 의사를 추천해줬죠. 제가 발이 틀어진 것을 고치기 위해 꼭 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명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는 저희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국가 의료보험은 사립병원에서 거부하는 것이 가능했거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가끔씩 일어나곤 해서 환자들이 소송이나 항의를 하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저희 가족이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선 무조건 저소득층의 국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가 적용되어야 했는데 그 의사와 병원은 메디케이드 환자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 끝까지 저희를 거부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대체 얼마가 필요하냐고 하자 수억의 돈을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마트 캐셔 일하며 근근히 사는 환경에 있는 우리 모자가 그 돈을 감당할 리 없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고치는 것을 포기하고 발이 조금 틀어진 상태에서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 돌아가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재활치료가 끝나고 걷게 되어도 발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인간의 다리를 갖는 대가로 무시무시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던 인어공주가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아예 못 걷는 건 아니었지만 10분 이상 걷기만 해도 땀이 삐질삐질 흐르면서 주저앉고는 했습니다. 결국 저는 휠체어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핫도그 노점상에서 핫도그를 살 때 빼고는 외출 시에는 항상 휠체어를 애용하고는 했습니다. 요리하거나 해서 오래 서 있을 일이 있을 때는 집에서도 휠체어를 쓰곤 했죠. 저는 꼭 의사가 되어 제 발을 고치고 말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기에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며 의사까지 됐지만 여전히 제 발을 고치기란 힘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너무 늦었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는 산책, 등산, 도보 여행 등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몇십 년을 체념하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운명을 바꿔놓은 계시가 내려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같은 대학 동기였던 친우의 생일을 맞아 옛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활약 중인 데이비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네 아예 못 걷는 건 아니고 통증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그런 거면 신발을 바꿔보는 게 어때? 내 사촌이 말이야.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아주 기이했습니다. 발이 틀어져 1시간도 걷지 못하는 그의 사촌은 저처럼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목발을 하고 다녔는데요. 그는 우연히 한국 남자에게 시집간 딸내미를 보러 갔다가 딸이 아빠한테 딱 맞을 것 같은 수제화 집이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가게가 작아 과연 이런 곳에서 자기한테 맞는 신발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는데 치수를 맞추고 배송된 신발을 신어보니 그 이후로부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걸을 수 있게 되었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났다면서 저를 보면 꼭 그 가게를 가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웃으며 넘기려고 했지만 집에 돌아가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저도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친구에게 그 한국 신발 가게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고 휴가를 맞아 성수동에 있다는 수제화 거리로 찾아가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도착한 한국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는 정말 다양한 신발 가게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다 보니 눈요깃거리가 됐지만 제가 찾으려고 하는 가게는 이런 가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지도를 보며 열심히 찾았지만
그 가게만 유독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노인과 어깨를 부딪혔는데요. 얼굴은 노인이었으나 몸은 무척 단단해서 놀라웠습니다. 그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제 휠체어를 잡아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았고 저는 고개를 흔들며 괜찮다고 빨리 가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여러 번 재촉하고 나서야 사라지는 노인을 보며 저는 감탄했는데요. 휠체어에 부딪혔으면 상당히 아플 텐데도 그 남자는 전혀 타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흰 머리와 주름살 가득한 얼굴과 달리 탄탄해 보이는 몸과 정정한 그의 걸음걸이에 홀렸기 때문일까요? 저도 모르게 그를 따라 발걸음이 움직였는데요. 스스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차 싶었을 때 찾고 있던 가게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순간 진짜 이 가게가 맞나 싶어 친구가 사진으로 찍어준 간판 글자와 대조했습니다. 가게는 분명 맞는 것 같은데 소박한 분위기를 풍기는 가게들 사이에서도 유독 더 작고 낡아 보였습니다. 진열된 신발 또한 아주 세련된 스타일보다는 조금 투박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맞는 신발을 찾을 수 있을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고민한 끝에 저는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쪽에는 아까 그 정정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가게의 사장인 것 같았어요. 그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저를 보고 다시 한번 놀라며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내미가 알려준 대로 번역기 어플을 이용해 최대한 저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수제화를 사러 왔다는 번역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저는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어섰고 그 노인은 제 발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발을 빤히 쳐다보더니 제 휴대폰 번역기에다 가져다 대면서 무어라 이야기했습니다. 저 말고도 외국인 손님이 많았던 걸까요? 그는 노인답지 않게 이런 번역기를 쓰는데 무척 익숙해 보였습니다. 신발 신은 모습을 보아하니 발이 삐뚤어져서 걸음이 많이 불편했겠소. 특히 왼쪽 발이 더 문제구먼. 혹시 무지 외반증도 있는 것 아니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 신발 신은 모습만 보아도 어느 쪽 발이 더 불편한지 알아내고 심지어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휜 무지 외반증까지 있다는 것까지 알아낼까요? 순간 소름이 쫙 돋더군요. 남자는 신발을 벗어보라고 했고 그의 주문에 따라 의자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는 제 발을 만지면서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줄자를 가지고 와 치수를 재더니 곧이어 분홍색 스펀지 상자를 가지고 오더군요. 그는 이 스펀지 상자가 발에 본을 뜨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도장 찍듯이 발을 스펀지 상자에 집어넣었고 발을 빼내자 정말 제 발 모양이 그대로 새겨진 게 보여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뒤에도 제 발의 치수를 한번 재더니 2주 뒤에나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니면 비용만 추가하면 해외 배송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해외 배송을 하겠다고 했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 지 3주가 넘어갈 무렵 신발이 저희 집 앞까지 도착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해외 배송이다 보니 한 달은 걸리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와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가 보내준 신발은 겉모양은 평범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검정 남성 구두였죠. 신발을 신었는데 확실히 수제화라 그런지 쿠션감부터 무척 달랐으며 발을 꼭 맞춘 듯이 신발이 감싸는 기분이 들면서도 지나치게 빡빡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신발을 신어도 완벽하게 꼭 맞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제 발 모양에 꼭 맞는 신발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남성 구두를 신다 보면 길들이기 과정에서 뒤꿈치가 까지거나 물집이 생기는 일도 있는데 이 신발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편하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10분 이상 걷는데도 평소와 달리 훨씬 덜 아프더군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더 많이 걸었는데요. 저는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처음으로 30분 이상 산책을 했습니다. 그날 제 와이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려갔고 4달 뒤에는 최장으로는 1시간 반이 넘는 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저는 당장 그 장인에게 다른 구두와 등산화까지 해서 4켤레를 더 주문시켰습니다.
저는 도착한 등산화를 보면서 내년 가을이 다가올 쯤에는 반드시 가벼운 등산 정도는 성공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저는 와이프와 동네 뒷산 같은 작고 낮으며 경사가 심하지 않은 산들을 가끔 등반 다니곤 합니다. 물론 정상까지 올라가긴 힘들고 중간까지 갔다가 내려오곤 합니다. 그래도 산책도 못 다니던 시절에 비하면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한국의 신발 가게가 정말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들인 거지만 사장님께는 정말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기분이랄까요? 10월쯤에 저의 인생을 바꿔준 수제화 장인님께 선물을 들고 저희 부부와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당당하게 가게 안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던 미국 의사가 수제화 가게를 하는 한국 장인 덕분에 인생을 바꾼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릭뉴스는 언제나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